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기후대응 얘기를 하면 저는 탄소 중립이거나 탄소 네거티브거나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탄소 중립이나 탄소 네거티브에 관한 얘기는 좀 별로 듣는 바가 없고 갑자기 그게 댐 얘기로 넘어가버려서 아마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초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이거 심의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환경부와 더불어서 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저희들은 정말 잘 만든 기본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원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기후위기의 댐이라는 걸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살짝 바꿨는데요. 앞으로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 채택했던 기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아마도 다른 분들이 또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서 이걸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주요한 수해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댐 붕괴로 인해서 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조물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댐 붕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누립니다. 이 속에는 지금 우리 좌장을 맡고 계시는 김은경 전 장관님이 환경부 장관하실 때 댐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가 방침을 발표했었죠. 그것이 근간이 되어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건전한 물 순환입니다. 자원도 건전하게 순환이 되어야 되지만 특히 물의 순환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위험한 것은 고지혈이 위험한 것은 그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 순환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건전한 물 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물 관리는 함께하자.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함께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과 인간의 이로운 형태의 물 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정책 문제도 있고 미래 세대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물 이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 물 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성과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관리는 유역별 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마침 오늘 우리 토론자로 지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건아 교수님 나오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을 합니다만 어쨌든 물 관리는 유역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통합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정부 부처 간의 별도의 물 관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농업용수든 우리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이것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력과 연계입니다. 그래서 유역과 지역 간에 연대가 잘 이루어져야 이 통합 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물 분배는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이 물 배분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 수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물 마음대로 써라,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게, 이런 전략이었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수요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좀 자료를 정해드렸으니까 좀 봐주시기 좋겠고요. 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환경부가 14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 환경부 담당 실장이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답은 근거가 뭐냐, 주민들과는 협의가 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대전에 살고 있어서 다른 일로 그 청년 군수님을 만났는데 청년 군수님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자기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해놓고 이걸 설명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마 그 14개 댐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다음 차례에 우리 백경호 교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산 물 부족량도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 2030년도까지를 기준으로 검토를 했는데 물 부족량이 1년에 약 2억 5천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게 50년 기준입니다. 2억 5천만 톤 정도는 현재의 물량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왔는지 내가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근거는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누군가 더 지적하시겠습니다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하나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또 유역별 하청 기본계획인가요? 하청 수장관리계획인가요? 이걸 만드는데 그것도 유역별로 따로 만들어요. 그런 체계는 온전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후 대응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가지인데, 한 가지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 부족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기로 하고요. 수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수해를 자세히 보면 2019년도 태풍 링링과 미탁이 왔습니다. 피해 발생 원인을 보면 기후변화로 모여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 산불로 인해서 나무와 식생이 파괴되면서 비가 내릴 때 이걸 흡수하거나 지지할 구조물이 없어져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생을,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재난 방지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0년에는 장마가 좀 길었고요. 54시간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8월달과 9월달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이 2가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이때 보면 태풍 내용은 뭐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원인을 보겠습니다. 홍수와 제방 붕괴가 많이 일어났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화된 인프라입니다. 맨 밑에 봐주시면 노후된 제방과 배수시설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죠. 그래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다목적댐, 순진강댐 얘기입니다만 운영에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죠. 구례읍이 침수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오늘 2번째 발표하실 백경호 교수의 자료에서 받은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리 밑에 제방 높이가 낮아서
물이 그쪽으로 넘치다 보니까 제방이 터져버린 거죠. 이런 식의 제방 관리로 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방이 터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피해입니다. 2021년입니다. 7월달에 집중호우가 생겼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7월달에 집중호우는 전남 남해안 쪽에 피해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풍 흰남노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고 특히 포항 지역에는 1일 강우량이 342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통영 쪽에 43.1m/s 초속이 43m가 넘는 태풍이 지나갔죠. 이 때문에 11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2,500이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